포로를 보내면서 이걸 대가로 무기를 판매를 해라? 뭘 잘했다고 저렇게 당당해? 뭐 무기 맡겨놨어? 이런 여론이 생기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이게 무슨 횡재한 것처럼 대한민국과 협상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크라이나한테 막대한 인도적 지원을 했습니다. 그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거죠. 조건을 걸 문제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가 우리 우방입니까? 6.25 때 우리를 공격했는데 이제 우리가 알기 시작해진 거죠. 우크라이나가 이런 나라였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원보입니다. 큰 흐름에서 보면 러우 전쟁은 종식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이제 종식은 두 가지가 있죠. 완전히 끝나는 종전이 있고 휴전이 있거든요. 대한민국도 지금 휴전 상태죠. 장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조기 종식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종전, 종식 국면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방식이라는 건 누구를 배려하거나 어디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조기 종식이 최우선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러우 전쟁은 미국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비용을 쓸데없는 돈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한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우 전쟁은 내 전쟁, 미국의 전쟁이 아니니까 빨리 끝내야 된다. 만일에 본인이 집권했다면 전쟁은 내가 막았을 거다. 바이든 정권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고 쓸데없이 $1,000억 이상 넘어가는 돈을 썼다 미국이. 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푸틴을 좋아하고 젤렌스키 좋아하는 게 아니고 목표는 조기 종전이에요. 돈을 더 이상 안 쓰겠다는 것, 그 다음에 그동안 들인 돈을 회수하겠다는 것, 가능하면 이자까지 쳐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푸틴 대통령을 도와주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뭐 젤렌스키가 믿고 푸틴이 좋아서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양측이 합의할 만한 종전안은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푸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 전쟁 이후 확보한 면적만 해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강원도 면적이고 전쟁 이전에 확보했던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합치면 남한 면적쯤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면적이죠. 이걸 러시아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느 경우든 돌려줄 생각이 없어요. 협상에 따라서 일부는 돌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면 본인이 이겼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그걸 들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 나토 가입도 만일에 안 시켜준다 그러면 푸틴이 신나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공약, 예를 들어서 미국이 강력하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거나 뭐 미군을 파견하거나, 그럼 이건 또 푸틴의 이해관계를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공약은 애매하게. 이러면 푸틴은 만족하죠. 그럼 문제는 이 조건은 우크라이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 영토 5분의 1 뺏겼으니까. 그 다음에 나토 가입도 안 된다? 미국의 안보 확신도 없다? 거기다 히토리움, 광물 협정을 통해서 절반 이상 가져간다? 이러면 이건 우크라이나에게는 아주 불리한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은 만족시키지만 젤렌스키는 만족 못하는, 오히려 여기에 동의하면 권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선거가 해야 되거든요. 젤렌스키는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뭐냐면 어차피 우크라이나를 만족시킬 수 카드는 없어요. 그럼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거죠. 그게 뭐죠? 무기 더 이상 안 준다. 그럼 젤렌스키 대통령 싸울 수가 없어요. 지금 대략적으로 이 비중을 보면 333 정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러니까 무기 양으로 보면은 한 50에서 55%를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나토가 한 25%, 미국이 한 20에서 2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핵심적인 무기는 다 미국제거든요. 또 정찰, 감시 정보는 미국만 제대로 줄 수 있거든요. 이걸 끊어버리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못해요. 사실상 장기적으로는. 무기 공급은 끊어버리겠다. 워싱턴 설전 이후에. 그 다음에 정보도 끊어버리겠다. 일부 잠깐 정보는 끊었어요. 다시 재개했지만.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뚫리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크라이나는 억울하든 말든 트럼프 방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정해진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카드를 쓴다 그러면 이제 전쟁은 종전이든 휴전이든 끝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침략자를 용인하고. 또 나토 입장에서도 푸틴이 승리하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면 나토의 패배거든요. 나토는 미국과 다르게 러시아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해관계가 다르죠. 나토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편이 되는 거죠.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기반 위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에 갔고 항공 광물 협정 하러 간 거 아니에요. 판을 깨고 온 거죠. 외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전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외부의 지원에 전쟁을 하고 있고, 외부 지원이 없었다면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한 달이면 끝났을 거예요. 나토와 미국이 지원했기 때문에 견뎠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발을 빼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왜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 가서 설전을 벌였느냐? 거기 가서 영토 5분의 1 뺏기고
나토 가입 안 되고 그다음에 히터를 뺏기고 안전보장? 그런 게 어딨어. 미국이 투자하면 그게 안전보장이야. 요 안에 도장을 찍고 오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항에서 돌맞죠. 우리 대통령이 그리고 오면 우리 국민이 환영하겠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우크라이나 아무런 카드가 없으니까.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지난해 3월에 선거를 했어야 되고 5월에 임기가 끝났거든요. 지금 계엄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선거를 안 하고 있어요. 곧 해야 돼요 이제. 그럼 그렇게 도장을 찍고 돌아오면 그렇게 전쟁이 끝나면 대통령이 다시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가서 어차피 질 거지만 찍소리 한번 하고 돌아오는 거랑 그냥 찍고 돌아오는 거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전을 벌이고 오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졌어요. 트럼프와 벤스는 약한 침략당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몰아붙이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맞서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돌아왔을 때 유럽은 젤렌스키를 지지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여론은 젤렌스키가 잘했다는 쪽으로 흘러갔어요.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우크라이나 국민 감정상. 그럼 돌아오고 나서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오자마자 광물협정 할게. 고마워. 입장을 바꾸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찍고 왔어야죠. 워싱턴 사건 있고 나서 러시아는 그 틈을 타서 대대적으로 공세를, 물론 사전에 계획을 한 거예요. 워싱턴 사건이 결정적인 트리거는 아니에요. 대대적인 공세를 하고 있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절대 열세로 지금 밀리고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사실 젤렌스키는 정치적으로 이익을 받지만 우크라이나 전선은 사실 더 압박을 받는 상황. 미국은 무기 중단을 하는 상황. 무기 중단이 오늘 중단했다고 내일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기존에 준 게 있으니까.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위축이 되는 거죠. 정보도 단기간 끊었고 그 틈을 타서 러시아 측 사기가 올라갔고 이 쿠르스크 같은 데서 전면적으로 압박을 했고 상당 부분 손실을 봤어요. 우크라이나가. 그거는 어디서 젤렌스키의 쇼맨십은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그 워싱턴에서 생중계할 때 우크라이나 대사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우크라이나 대사면 회의를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뭐죠? 아 이거 아닌데 원래 이거 아닌데 이런 표정이잖아요. 그 회의장은 누가 만들었어요? 트럼프가 만들었어요. 기자도 다 불렀어요. 원래 정상회담은 그렇게 모아놓으면 거긴 인사하는 자리에 불과해요. 사실은 그건 인사하는 자리였어야 돼요. 거기서 회의를 진행한 것처럼 하고 판을 깨버렸잖아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거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 세계 언론 불러다가 침략받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일부 평가는 그래요. 내가 이렇게 세고 아무나 건드리니까 앞으로 나 무서워하지 마. 그렇지 않죠. 그럼 왜 이렇게 사람을 불러 모았느냐. 그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왜 갔어요? 싸우러 갔어요? 겉으로 봤을 땐. 사람을 불러 모았을 땐 젤렌스키 대통령이 분명히 사인할게. 광물협정 할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인하는 장면을 자기의 승리의 장면으로 트럼프 쇼로 만들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 모았겠죠. 근데 그 쇼를 젤렌스키가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젤렌스키가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 이익은 봤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전체 큰 흐름을 우크라이나 군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상당한 데미지를 입는 일을 자초했으니까 젤렌스키 개인은 득을 봤을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의 전략적인 미래를 봤을 때는 사실은 올바른 선택은 아니었죠. 협상을 했어야죠.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11,000명이 지난해 10월 러시아로 파병이 됐고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손실이 됐다. 3, 4천 명이. 그리고 1, 2월에 최대 5,000명이 추가 파병이 됐다. 손실된 부분을 보충하는 요 정도 얘기거든요. 그리고 현재 확보된 포로는 2명입니다. 리모 씨, 백모 씨, 21살, 26살.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한국으로 온다거든요. 그럼 포로의 숫자가 많지 않아요. 현재 2명밖에 안 돼요. 그 중에 한국 송환을 명확히 원하는 건 1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크라이나한테 막대한 인도적 지원을 했습니다. 심지어 지뢰제거 차량까지 보냈어요. 뭐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한국 정부 당국과 한국 군 당국이 긴밀하게 우크라이나에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면 인민군이 갔으니까. 그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딸랑 포로 1명을 보냈는데 우리한테 조건을 내걸어요. 지금 뭐 살상무기, 한국산 무기를 사고 싶다. 포로 송환 조건으로. 그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거죠. 국제적인 예의. 우리가 그렇게 인도적 지원을 했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협력을 하는데 포로 1명 송환하는데 거기에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당연히 송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도주의적 원칙으로 지원했으면 그 정도는 우크라이나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그 무기 판매를 요구한다 조건으로. 그건 조건을 걸 문제가 아니에요. 포로가 수백 명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딱 한 명 송환인데 현재로서는 이 북한군 포로들이 러시아 신분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 인민군 파병을 지금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북한군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러시아가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포로랑 바꾸겠다고 그러는데 만일에 러시아가 데리고 가면 어떻게 돼요? 북한군 파병을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 러시아가 데리고 가겠어요? 모른 척할 가능성이 있죠. 허공애들.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군을 소모품 취급하는데 북한군이랑 우크라이나를 바꾸겠어요? 러시아 포로랑 바꾸지. 그럼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꾸 지금 북한군 포로를 지금 언론에 내보내고 인터뷰하고 그러는데 그건 포로의 인권 침해에 해당해요.
왜냐? 북한과 러시아는 파병을 인정 않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북한은 포로로 잡히는 걸 수출력이에요. 인민군 복무신조 7조에 포로로 잡히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힐 때 자폭한다는 얘기, 그다음에 본인들도 목격했다고 그랬잖아요. 본인들도 자폭한다고 그랬고. 근데 포로로 잡힌 이들이 나 한국으로 갈래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하는 북한에 대한 얘기라는 게 다 공개가 됐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영을 받겠어요? 처벌을 받겠어요? 처벌을 받죠. 그다음에 포로 많지도 않은데 이 문제를 자꾸 키우니까 우크라이나는 이게 무슨 횡재한 것처럼 대한민국과 협상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한 외교로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카드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국제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을 했으면 저 정도는 수십 명이라 하더라도 조용한 외교를 통해서 우리를 보내오면 되는 거지.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죠. 북한군 파병을 입증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기까지다. 이걸 계속 더 이슈화시켜서 한국의 협상 카드로 내민다고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인도적 지원한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인도적 문제예요. 제네바 협약상 포로는 즉각 송환하게 돼 있지만 그러나 국제인권 인도적 관례와 간섭 법에 의하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 있어요. 본인 의사와 관계되는. 그럼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보내는 거지.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고 이걸 뭐 더 받으려고 그래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고 지금 우리 언론도 계속 이걸 키우는 건 이 북한군 포로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돼. 이건 조용한 해결을 해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후 재건이나 복구나 인도적 지원 이런 쪽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지 이걸 우리 원칙을 깬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무기를 구입하고 이건 사실은 인도적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포로를 보내면서 잠재적 한국 대한민국 국민을 송환하면서 이걸 대가로 무기를 판매를 해라? 우리 원칙을 깨는 거거든요. 지금 이 그림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한 외교로 지금부터는 해결하면 된다.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러우 전쟁에 대해서 초기부터 잘못 알려진 거예요.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약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러시아는 악이고 우크라이나는 선이다. 이 그림이었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우리 우방이고 왜? 나토가 지원하니까.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고. 이게 착각이에요. 이 유튜브 시대에 정말 착각인데요. 자, 첫째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냥 푸틴 독재 국가예요. 러시아 공산당이 있어요. 합법적으로. 당수는 주가노프예요. 제가 소련에서 유학할 때 그때 벌써 몇 년입니까? 제가 90년이니까. 벌써 35년 전에 당수가 아직도 당수예요. 지지율이 형편없어요. 아무도 그 러시아 공산당 지지를 안 해요. 러시아는 공산국가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러시아도 소련 연방, 소비에트 연방이었고 우크라이나도 소비에트 연방이었어요. 우리 우방 아니에요. 자 소련은 김일성을 도와서 우리를 남침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 탱크 공장에서 만든 T-34 탱크가 김일성에게 지원이 됐고 그 탱크가 밀고 내려오면서 수많은 우리 국군들이 희생됐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사들은 한국전쟁에 참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많이 공격했어요. 실제로 그건 역사적 팩트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박물관에 가면 조선노동당이 보낸 우크라이나 비행사들에 대한 감사장, 훈장 이런 게 막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우리 우방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크라이나는 중국에게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던 발약이라는 항공모함을 팔았어요. 전략무기의 항공모함은 아무한테나 파는 거 아니에요. 그 발약을 하는 항공모함을 중국에 팔았고 중국은 그걸 물고 뜯고 씹고 해가지고 항공모함 기술을 확보했어요. 지금 막 찍어내고 있어요. 그 랴오닝, 중국의 항공모함 1호 랴오닝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판 발약이에요. 두 번째, 우크라이나는 중국의 1대1의 거점이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군수공장이 많기 때문에 전투기 엔진 기술부터 중국군에게 상당히 많은 군사기술을 이전해줘서 중국은 현대에 기여했어요.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RD-250이라고 하는 로켓 엔진이 북한에 흘러들어가서 또 로켓 기술자들도 들어가서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 개발하는데 동력이 됐다는 게 거의 정설이에요. 그럼 우크라이나가 우리 우방입니까? 우리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한러 간의 교역이 270억 불까지 넘은 적이 있어요. 준 것도 많지만 받은 것도 많아요. 나로 일단 로켓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불곰 사업이라고 해서 K방산의 기술. 우리 K방산 기술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구소련이었고. 그러면 러시아가 침략했잖아. 이 전쟁도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아주 복잡해요. 둘이 얽힌 아주 복잡한 구소련에서 출발하는 역사적인 9세기부터 출발하는 키예프 러시아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뿌리가 같아요. 거기서 출발하거든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 설킨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가 침공하고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니까 왜? 나토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유럽이 뚫리니까 나토도 우크라이나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그림이니까 우리는 갑자기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침범했네? 나토가 더 지원하고 미국이 지원하니까 우리 우방이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 그림이 아니에요. 나토하고 미국도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유럽이 전체가 불안하니까 도와주는 것 뿐이지 그럼 애시당초부터 처음에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면 끝나는 일 아니에요. 가입 안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착시였던 거죠. 우크라이나는 착하고 러시아는 악하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똑같은 나라일 뿐이에요.
다만 국제적으로 어찌됐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범했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가 원래 러시아 거라 하더라도 국제법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영토거든요. 합법적으로. 러시아는 원래 내 거 가져가는 거다 하지만 그러나 그걸 인정해버리면 국제법이 깨져버리잖아요. 국제관습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나쁜 건 맞죠. 그러나 이 복잡하게 얽힌 전쟁에서 러시아는 악이고 우크라이나 선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복잡한 현실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우리가 알기 시작해진 거죠. 우크라이나가 이런 나라였어?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부정부패 지수가 116이에요. 러시아는 130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제일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가 러시아고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방에서 외부에서 지원하는 막대 물자가 들어가니까 안에서 각종 방산 비리가 계속 터지잖아요. 심지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재산이 1조가 늘었다까지 그건 가짜뉴스예요. 확인은 안 됐어요. 그럴 수 있을 추정은 할 수 있지만 확인된 건 아니에요. 무슨 뭐 BBC가 보도했다, 포브스가 그 따지고 들어가면 근거가 없어요. 무슨 뭐 젤렌스키 부인이 지난해 여름에 뭐 거의 60, 70억 원짜리 뭐 파리에서 스포츠카를 샀다. 사인 보면 젤렌스키다. 아니 젤렌스키 부인이 바보예요? 자기 실명으로 그걸 사게? 젤렌스키가 바보예요? 1조 원대 재산 드러나는 거 다 들키게? 실제라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왜 먹히느냐? 부정부패로 얼룩진 나라니까 아 그럴 거야 라고 하는 데서 그런 가짜뉴스가 나오고 근거가 없는 뉴스가 나오니까 확 휩쓸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워싱턴 가니까 뭐 저 불쌍해 보이긴 하지만 뭘 잘했다고 저렇게 당당해? 뭐 무기 맡겨놨어? 이런 여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빠진 게 아니라 원래 우크라이나에 가졌던 잘못된 착시가 현재화되는 거다. 그 러시아는 이제 악마화했는데 조금씩 들여다보니까 러시아가 착한 건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었네? 뭐 이유가 있긴 있었네?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서 점점 시각이 교정되고 있는데 아직도 착시가 많아요.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고 우크라이나는 심지어 우리 우방인 줄 알아요. 일부 사람들은. 6.25 때 우리를 공격했는데 우리 우방으로 생각한다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교육 규모는 러시아가 우리한테 훨씬 더 중요했어요.